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5,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사망자가 108명 늘고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000명대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69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는 3월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를 의무화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할 예정입니다. 1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7% 상승해 3개월 연속 3%가 넘는 고물가가 이어졌습니다. 또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해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찬 회동을 합니다. 갈등 수습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 달 반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신규 간호사는 선배의 모욕과 폭행 등 이른바 태움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 한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새밑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새해 첫날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는 맑아서 전국에서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4,000명대로 줄어든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11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 오늘은 4,000명대로 집계됐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875명입니다. 어제보다 162명 줄었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 효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56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8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758명, 해외 유입 사례가 11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382명으로 전체 71%를 차지해 여전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는 뚜렷합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269명 늘어 누적 894명입니다. 신규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186명, 국내 감염이 83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3시간 만에 판별할 수 있는 PCR 시약이 어제부터 사용되면서 검사량이 늘어나자 확진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0.8%포인트 떨어져 68%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66.5%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최명신 기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더 연장되죠? 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오전 올해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을 4명 이하로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내년 1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김 총리는 또 사람들로 많이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선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하되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이지만 새밑 한파와 거리두기 연장으로 거리에는 축제 분위기 대신 적막감만 감돌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역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거리 표정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이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 번화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2022년까지 채 24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연말연시를 즐기러 온 사람들로 거리가 한참 붐빌 때인데요.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홍대 앞 거리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썰렁합니다. 평소 사람들이 많이 찾던 식당과 카페 등이 즐비한 거리에도 임대 문의 표시만 잔뜩 붙어 있고요. 큰 길에서도 영업을 쉰다는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밑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거리에는 사람들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연말연시 매출이 올랐을 자영업자들 표정 역시 어두운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힘들었는데 마지막 날까지 반점은 없었다고 푸념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자영업자들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한 식당 사장님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 이후에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는데요. 주말과 평일 매출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줄었고 배달 주문마저 감소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설 연휴가 돼서도 매출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이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카페 직원 역시 여름과 비교하면 매출이 절반 수준이라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손님이 오히려 더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올 한 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하소연했는데요.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19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할 수 있기를, 원래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대 앞 거리에서 YTN 김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거나 폐업할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희망 리턴 패키지 신청이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이번 사업에 1,195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경우 문제 진단과 개선 자금으로 최대 2천만 원이 패키지로 제공되고 폐업 예정인 경우에는 점포 철거 지원과 채무 조정 등 컨설팅 비용으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면역 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도 이스라엘에 도착해 곧 환자 치료에 투입됩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응팀은 지난 21일 고령자와 의료진,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3차 접종의 면역 지속력과 오미크론 변이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온 이스라엘 보건부는 먼저 면역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היום אישרתי את מתן החיסון הרביעי למדוכאי חיסון. חולים עם מחלות וטיפולים שפוגעים ביעילות מערכת החיסון. 면역 저하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 승인 이유입니다. 면역 저하자란 장기 이식 수술 후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뜻합니다. 4차 접종의 확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לעקוב אחרי הנתונים ולבחון את ההחלטה מדי יום ולראות אם אנחנו נדרשים להרחיב את ההמלצה הזאת לאוכלוסיות הנוספות. 코로나19 백신 보급 초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1, 2회차 접종을 진행했던 이스라엘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3차 접종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동 제한이나 영업시설 폐쇄 등 강력한 방역 조처를 하지 않고도 4차 유행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세가 나타나며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함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첫 물량인 2만 회분이 도착했으며 치료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 26일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내년 1월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만 12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022년에 만 12세가 돼 새롭게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으로 들어오는 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2세에서 17세를 대상으로 한 1, 2차 접종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2010년생 청소년들은 내년에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11월부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며 의료 체계가 한계에 달하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는 의료 체계의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2주 전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주부터 줄어들고 있습니다.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000명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상 상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중환자 병상 203개를 비롯하여 1,981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80%를 초과하여 한계 상황에 있었던 중환자실 가동률은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행 규모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합니다. 일상 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두세 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 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에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과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의견들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인의 사적 모임 제한과 21시 또는 22시의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이외에 일부 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상연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2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두세 시간의 상연 또는 공연 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이 위험성을 낮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도입됩니다.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간의 기간을 더 부여하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의 확인과 적용에 익숙해지는 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불편과 서민 경제의 고통을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참고 동참해 주시는 이 소중한 2주간의 동안 모든 총력을 다해 다음의 과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22일 발표한 병상 확보 계획대로 1월 말까지 중증 환자 병상을 1,578개를 비롯하여 6,944개의 입원 병상을 차질 없이 확충하겠습니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이제 70% 아래로 안정화되었고 병상 여력은 앞으로 계속 나아질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의료체계가 준비됩니다. 둘째, 1월 말까지 먹는 치료제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와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기준과
배송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60만 4천 명분을 포함하여 100만 4천 명분 도입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비롯한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 평가하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력, 중증화율, 치명률과 예방접종 효과 등은 아직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위험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 우세종화된 해외 국가들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미칠 여파를 예측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오미크론 유행 시 경증, 무증상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겠습니다. 관리 의료기관과 외래센터를 계속 확충하고 의료 상담과 이송 등 관리체계도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2주간의 기간 동안 정부는 병상과 치료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오미크론이라는 확산세의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쌓아두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힘드시겠으나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어려움을 감수하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고 지금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한 번 힘을 내주셔서 큰 고비를 넘기고 상황을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희생정신으로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모두 함께 2주간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행 규모는 3,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입니다. 중환자실을 비롯한 치료병상은 안정적으로 절반 정도의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다시 재평가할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경우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다시 일상과 방역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아무쪼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임과 약속을 자제하며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다시 새로운 일상 회복에 희망이 이어지도록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한마음으로 이번 위기를 대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의 가정에 안녕과 행복이 보다 일상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정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8,000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는 5,000명대로 줄었고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제는 없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이런 결정으로 4인 사적 모임 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또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한 달의 기간을 더 부여해서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3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에 휘발유와 경유는 20% 넘게 올랐고 돼지고기는 15% 가까이 뛰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네.
통계청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가 2019년 0.4%, 2020년 0.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 이후 특히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10월에 3.2%를 시작으로 11월엔 3.8%로 10년 만에 최고 물가를 기록한 데 이어 12월에도 3.7%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업 제품은 석유류와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2.3%가 올라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8.7%가 올라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고 체감 물가를 설명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3.2% 올라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2월 물가 상승 품목을 보면 휘발유 21%, 경유가 26.6% 올랐고 전기료 2.6%, 상수도료는 1.4% 상승했습니다. 또 돼지고기는 14.7%, 달걀은 33.2%가 올랐고 전세는 2.8%, 공동주택관리비는 4.4%가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그간 병원에서 괴롭힘이 있었는지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2명 가운데 1명에 대해 폭행과 모욕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경찰 수사 결과 먼저 전해주시죠. 네, 경찰이 오늘 병원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모욕과 폭행으로 태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신규 간호사 24살 A씨가 숨진 뒤 동료 간호사, 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병원 CCTV와 A씨 휴대전화 등을 살펴왔는데요. 그 결과 CCTV에서 선배 간호사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생전 SNS 등을 통해 선배 간호사의 모욕적인 언행과 폭행에 대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것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다른 1명은 검찰에 넘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신규 간호사 A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 유족과 동료들은 A씨가 그간 병원에서 태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유족 등이 제기한 태움 의혹을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간 A씨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애써온 유족들은 수사 결과를 두고 아쉽지만 1명이라도 송치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들은 사과도 조문도 없었다고 호소했는데요. 병원 역시 태움 진상조사 결과와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 어떠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병원이 엄중한 조사, 징계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태움 사건은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신규 간호사가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측은 그간 진상조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발표를 미뤄왔는데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병원 측도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병원 측 입장에는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와 조사 결과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년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면 축하 집회를 열고 과거 탄핵이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배신한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해명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새벽 0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단행된 시각. 지지자들은 이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삼성 서울병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맹추위 속에서도 남은 시간을 세며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폭죽까지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병원 앞엔 일찍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LED 트리와 플래카드들이 설치됐고 인도에는 사면을 축하하고
쾌유를 빈다는 문구가 적힌 화환 천여 개가 자리 잡았습니다. 집회를 연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돼 돌아왔다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탄핵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통해 탄핵이 잘못됐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잘 견뎌주시고 이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탄핵 국면 당시 촛불 집회가 열렸던 서울 청계광장에선 사면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씨 사면을 반대한다! 참가자들은 사면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박근혜 사면이 적힌 현수막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을 배신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를 풀어주고 사면했지만 1,500만 촛불은 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쫓아내야 될 적폐 세력, 적폐 현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면 결정이 발표됐을 당시 감사의 뜻을 밝혔던 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합니다. 1박 2일의 TK 순회 일정을 마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충북 단양에서 불교계 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로 향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은 방역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경기도 고양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병상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된 상황에서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로 한 민간 병원에 격려차 방문한 겁니다. 이 후보는 이곳에서 의료진,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어려움을 듣고 병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후에는 당사로 돌아와 국민 정책 제안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SNS를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꾸준히 발표해 왔는데요. 오늘 오후 그동안 내놓은 소확행 공약을 요약 소개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또 앞으로 국민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이재명 플러스도 공개합니다. 이 후보는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윤 후보를 제치는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이루면서 민주당 선대위도 고무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방역과 정책을 챙기는 비교적 차분한 행보 속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충북 단양에 방문했죠? 네, 1박 2일의 TK 순회 일정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저녁 충북 단양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이곳에서 대한불교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해 법회에 참석하며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이후 곧바로 서울로 올라와 늦은 오후 시내에서 열리는 자영업자 추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위로하고 현 정부를 규탄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찬회동을 갖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 대표의 선대위원장직 사의 표명 이후 내용을 겪으면서 이딴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지만 이 대표는 선대위 쇄신을 요구하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찬회동에서 김 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설득해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롭게 전열을 정비할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자,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본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25세로 규정된 국회의원, 지자체장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당장 내년 3월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 학생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예정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의 활동 기한도 내년 5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본회의에 앞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충돌했던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사퇴를 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사찰이 아닌 정당한 활동이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검찰의 통신조회 기록을 거론하며 율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자신도 모르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 가족이 당시 현장 출동 경찰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사건 발생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지난달 15일인데요. 오후 4시 50분에 인천 한 빌라 4층에서 거주를 하고 있던 40대 남성 Mo 씨가 이 층간소음 문제로 3층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었죠. 네. 당시 이제 같이 있던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했고 아래층에 이제 피해자 남편과 같이 있던 남성 경찰도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여성 한 명이 목에 칼을 찔려서 뇌경색으로 지금 수술을 받은 상태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딸과 남편도 이제 손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사건 당시 이 문제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네. 사건 당시 출동을 했었던 현장 경찰관 2명이 해임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피해 가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 2명을 고소한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간도 좀 흘렀고 그렇게 되긴 됐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아직 악몽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이제 고소를 한 이유를 갖다가 살펴본다면 사건 당일에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 전에 가해 남성이 이제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흉기를 이용해서 문을 열려고 했었던 것을 그 당시 출동했던 그 남자 경찰관이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실 대응 논란과 연관돼 가지고 출동했던 그 경찰관들이 지금 이거는 이제 피해 가족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형사 고소를 결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 가족 측이 현장 CCTV 영상을 좀 공개를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피해 가족들이 처음에는 LH공사에 CCTV 영상을 공개를 하라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출동 경찰관들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해서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에 뭘 냈냐 그러냐면 CCTV 영상 증거 보존 신청을 냈는데 법원에서도 그걸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25일 국민청원을 올렸죠. 근데 올린 사람이 이제 아마 피해자 여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남편의 이제 처제 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피해자 남편이 검찰에 가서 CCTV를 한 10분 정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여자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목에 찔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니까 남자 경관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바로 여자 경찰관의 등을 밀어서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제 경찰에서 반성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피해 가족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경찰이 대응 매뉴얼을 새로 내겠다고 했고요. 어제 경찰청에서 현장 대응력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교수님께서 좀 하나씩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어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을 개선을 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기반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교육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전적인 교육 훈련. 네 번째는 현장 맞춤형 장비들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뭐 한국형 뭐 테이저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왜 그 상황에서 그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밖에 임할 수 없었느냐. 물론 뭐 개인의 어떤 문제들도 있지만 이 조직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저는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어제 발표한 그 종합대책을 한번 쭉 보니까 이 법 개정이라든가 예산 문제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있어서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경찰관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감면해 주는 그것이 사실은 지난번에 법사위를 통과를 할 줄 알았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본적인 입법 사항이라든가 또는 뭐 스토킹 그 처벌법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유치 결정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고려를 해가지고 과연 이러한 어떤 종합 대책이 실효를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그 경찰관의 형사책임 면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일각에서는 그 공권력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죠. 이제 저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찰도 비난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갖다 반대했던 쪽도 비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경찰관 같은 경우 테이저를 2010년인가요? 테이저 쏴가지고 한 70분 동안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위협을 해서 테이저건을 쏘았는데요. 그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지면서 자기 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경찰관이 불법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처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경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투견대에 나가려고 그러면 개를 잘 먹이고 또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 싸우지 못하게 하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개가 그쪽에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뭐 표현을 좀 거하긴 합니다만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갖다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은 제도적이라든가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민형사상으로 처벌을 갖다 받고 본인이 돈을 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관 면책 조항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것과 또 별개로 또 그 같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적인 고민과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에서 택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사고 경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어제 오후 12시 반에 그 도로 부산 지역인데요.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대형마트 5층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벽을 뚫고 차가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아래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차량 한 10여 대를 덮쳤는데 이 택시 같은 경우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파가 됐어요. 사고 직후에 이제 70대의 그 택시 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분 돌아가셨고요. 나머지 이제 그 보행자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차량에 탑승을 하고 있던 그 운전자, 동승자 해서 총 7명 정도가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을 위주로 좀 조사를 하게 될까요? 지금 가능성을 보게 된다면 이 지금 운전자가 70대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뭐 급발진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이제 차량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우선적으로 또 이제 이분이 또 좀 착각을 해가지고 악셀레터를 잘못 밟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박았다고 해서 어떻게 벽이 그렇게 뚫어집니까? 그래서 그 벽이 과연 어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했는가? 만약에 거기서 부딪혀서 했었다면 저런 상황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거죠. 네.
지금 일단 정확한 사고 경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다는 부분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또 그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벽이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이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자주 찾는 장소인데 이 주차장에서 돌다 보면 코너를 또 급하게 꺾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이 이렇게 좀 쉽게 뚫렸다는 것, 선뜻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하고는 별개로 네. 그 지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벽의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벽이 만들어졌는지 예. 그 여부도 이번에 반드시 짚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만약에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건축법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된다면 이 뭐 운전기사와 별개로 그 네. 마트 측에도 좀 책임 소재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살해범이 항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그 5월에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그 40대 남성인데요. 길 가던 60대 남성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흉기로 가슴을 찔러서 네. 사망케 했습니다. 근데 그 범행 동기가 상당히 기가 막힌 것이 예.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범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을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해서 1,000원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거절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는데 지난 22일 1심 재판부에서 징역 2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 27일 날 바로 이 사람이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예. 근데 피해자 유가족들이 상당히 이제 격분하는 이유가, 아니 20년 선고에 감사를 하지 않고 더 감형을 받으려고 항소를 했느냐. 그래가지고 30일 날 또 청원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 천호동 이 그 살인 사건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라고 네. 하는 이제 청원을 올렸습니다. 네, 일단 청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20년 정도가 나온 네. 것이,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이제 환청 환시를 갖다 겪었다. 그리고 네. 이제 조현병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심신미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요즘에는 술 마신다고 이렇게 심신미약으로 이렇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조현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초범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감형 사유로 그 법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하는 것은 초범이냐 또는 뭐 어떤 조현병이 있느냐 아니면 또 뭐 반성의 어떤 여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20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유가족들이 이번에 청원을 한 것은 20년을 했다라고 청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뜬금없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길가에 지나가시다가 그런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의 어떤 피해자로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보육교사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원장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이제 그 판단에 따르는 것인데, 네. 사실 이 죄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 보육교사가 남자예요. 네. 그래서 2019년 그 12월 달에서부터 2020년 1월에 걸쳐 가지고 이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 아이가 한 5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인데 유사 성행위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아주 그 충격을 준 사건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어린이집 원장과 이 보육교사가 어떤 사이냐면 어머니하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보육교사에게는 징역 10년 실형이 이제 내려졌고요. 네. 31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원심이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 사람이 또는 그 원장이 그런 적이 없다. 자기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뭐 성적인 학대를 한 것이 없고, 예. 이 아이들을 워낙에 아꼈기 때문에 자기 곁에 두고 이렇게 많이 뭔가 어떤 그 애틋한 마음에서
개를 이렇게 돌봤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분노를 갖다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이 뭐 징역 10년의 실형을 받고 그리고 3천만 원 정도의 벌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은 법원에서 적절한 어떤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상 공개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하는 네. 것인데 저는 앞으로 이 신상 공개의 어떤 영역을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그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파괴를 해버리면 그것이 범죄 예방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이 신상 공개를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현재 지금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 저희도 뭐 그 강력범죄 피의자들 신상 공개하는 걸 종종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재판에 넘겨지기 전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신상 공개가 되고 있는데 수사 당국이 그거를 결정하지 않고 이미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또 그게 그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신상 공개를 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는데요. 네. 신상 공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도 다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공개 수배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검거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우리가 공개 수배하는 그 자체도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우리가 조도순 사건 또 이전에 뭐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이때는요 전부 다 공개를 했었어요. 네.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범죄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법 정서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너무 이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상 공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범죄 재발 방지 효과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 정서, 일반 국민들의 법 정서도 좀 고려를 해서 제도 개선도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 이런 그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입니다.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시청자들의 제보로 YTN은 빠르고 정확한 뉴스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특히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상황과 갑질, 횡포, 군 비리 등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2021년 시청자들이 YTN에 보내주신 제보들을 박기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YTN으로 모여든 소중한 목소리들. 올해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 특히 많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백신을 정량보다 2배 많이 놓거나 절반만 투여하는 등 고무줄 접종 피해도 있었고 간호사분이 처음에 설문지 조사하면서 반만 맞으면 입증이 많다. 부작용도 적고 기저질에 대해서 좋고 이상방도 좋기 때문에 더 좋을 거다라고. 백신 접종 예약을 하고도 아무런 통보 없이 취소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황당했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정말 그 예약자들한테 전화가 주시던지. 제보로 알려진 각종 오류에 대해선 방역당국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변화도 적지 않았습니다. 안전접종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오접종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또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 합동조사 등을 시행하는 등.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도 시청자들의 용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부실급식 고발, 그리고 군내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고 결국 군내 성범죄와 사망 사건은 민간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불법 유흥주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사적 업무를 강요했다는 수행기사의 폭로는 거대 기업 임원들의 갑질에 경종을 울렸고 병원 내 집단 괴롭힘, 태움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간호사의 유족과 동료들의 용기도 관행의 탈을 쓰고 이어져온 악습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신규분들이 들어와서 저희와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병원 측에서 조금씩 노력은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조금 더 오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가짜 응급구조사에게 환자 이송을 맡기거나 응급 이송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탈세를 일삼는 등 사설 구급차 업계 부조리도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압박이 들어오죠. 돈을 많이 뜯어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뜯으니까. 화재, 사고 현장 제보부터 사회 제도적 문제를 꼬집는 날카로운 지적까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시청자들의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가 YTN에 하나하나 모이고 쌓여 큰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매서운 세미탄파가 기승입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 내륙에는 여전히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 동안에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하 4도, 대전은 0도, 대구는 2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밤까지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오후 5시 5분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겠고요. 서울에서는 오후 5시 23분에 마지막 해가 저물겠습니다. 새해 첫 해돋이도 맑은 날씨 속에 무리 없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침 7시 47분에 새해 첫 붉은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다만 새해 이틀째인 일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